이번 시간은 제9강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 재판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민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강의 순서는 뭐 재판 기구와 관련돼서 중앙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어디에 재판했을까, 임시재판기관으로서의 안행어사 제도, 그리고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민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외지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을 어디서 했을까?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에 이제 재판을 했던 그 기구들하고 조선시대 때 재판했던 기구들이 좀 다릅니다. 많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확장돼서 기구가 좀 늘어났다는 점에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또한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제 사법부, 행정부 이런 분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민사, 형사 이 사건도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뭐 분리가 엄격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형사적인 것과 같이 얽혀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한성부, 장애원, 형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재판을 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 행정 조직에 있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는 지자체 이런 곳에서 이제 현령이라든가 현감, 부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했었던 것이죠.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조선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국왕의 부하 대관이었고 재판관과 행정관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법기관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은 중앙의 몇몇 기관과 행정 관료 기구의 말단으로서 직접 백성들과 통하는 접하게 되는 지방 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이런 분들이 이제 담당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최고의 재판 기구였으면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중앙의 재판기관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한성부, 의금부, 형조, 사헌부, 장애원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성부를 볼까요? 한성부 한번 텍스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부는 이제 고려의 개성부제를 답습해서 예전에 이제 개성부에서 개성부윤이 이제 재판했다고 그랬죠. 한성부는 이제 고려의 개성부제를 답습해서 경계의 과전과 관내의 토지, 호구, 농상, 학교, 사송 등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조, 의금부 이렇게 사법 기능을 같이 행사한다고 해서 삼법사라고 불렸죠. 둘째로는 이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는 이제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중주인을 잡아들여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법기관으로서 형조, 한성부와 함께 삼법사라고 불렸습니다. 삼법사. 물론 일반 범죄도 다스렸지만 주로 역모된 정치범이나 삼강 오륜을 여겨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주인을 다스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왕권과 직결되는 반역자를 다스릴 때는 이제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과 합조해서 다스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금부 하면 의금부 도사가 이제 죄인을 압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의금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추국한다. 그다음에 국문하는 거. 이거는 이제 반역죄, 강상의 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단할 때 그런 임무를 다했습니다. 형조입니다. 형조. 셋째 형조. 고려와 조선시대 6조의 하나로서 일명 추관 또는 추조라고 했습니다. 법률, 사송, 노비 등에 관련 사무를 관장했다. 특히 재판 관련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의금부, 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라고 불렸다. 또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성이라 해서 의금부에서 공문할 때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로는 이제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감찰을 각 사나 지방에 파견해서
부정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범죄 조치를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법권이 있다 해서 형조, 한성부와 더불어 삼법사 또는 출금 사마문 이렇게도 이제 불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이제 뭐 삼법사 뭐 이런 건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칭해서 그 관을 모두 대관이라 불렀다. 이제 사헌부 역할입니다. 장혜원입니다. 장혜원. 장혜원은 1467년에 설립된 노비의 부적과 소송하는 일을 관장하던 곳이다. 노비와 관련된 그 소송은 이제 장혜원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고려시대 이제 도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죠. 뭐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헌부, 한성부와 더불어 사법 3사라 하였으며 후에 형조에 편입되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이 현령이라는 현감한테 이제 소지를 작성해서 소지는 오늘날 이제 소장이죠. 소장 작성해서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소지를 올리는 겁니다. 그 동원에 이제 가서 고하고 뭐 하는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중앙의 재판기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알기 쉽게 나중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해놓은 건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부입니다. 한성부. 1394년 태조 3년인데 도읍을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1395년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1390년 왕자의 나라로 개경으로 옮기고 그 태종 5년 한성부로 환도해서 한말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죠. 도성의 행정, 사법, 치안까지 관장했다. 한성부에서 육조와 대등한 지위와 대우를 누림 삼법사 중에 하나. 정의 깊은 판윤이 이제 수장이죠. 행정구역은 도성과 도성으로부터 사방 심리적 부, 방, 계로 편성이 됐다. 의금부입니다. 고려시대 제가 설명드리면 순군만호부가 순위부로 이렇게 해서 순위부가 또 이렇게 해서 의금부로 변화된 것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모 등의 정치범의 삼강 오륜을 어긴 중견을 다스렸다. 왕권과 직결된 반역죄는 의정부, 사헌부, 사관원과 합조하에 다스렸다. 또 한때는 또 신문고를 관장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종이품 판사. 뭐 여기는 이제 종육품 경력, 종오품 도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졸도 있고 나장 한 1000여 명, 100명이 달하는 이런 군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왕지 쪽의 특별사법기관입니다. 감옥도 두었고 권례의 당직청도 뒀다. 형조입니다. 1405년 태종 5년에 육조의 장관을 정의품 판서로 승격시켰다 하는 것이고 형조에도 속사와 소가문이 편제됨 또는 추간 또는 추조라고도 했다. 법률, 법률, 사송, 노비, 수학, 간도, 투살 등의 일을 관장했다. 삼법사 중에 하나다. 형조에는 육조의 장관 정삼품의 전서에서 정이품 판서로 승격시켰다. 여기 뭐 정랑도 있고 좌랑도 있고 주사도 있고 쭉 있습니다. 형조의 속사, 형조에 속해 있는 관청입니다. 상복사, 고율사, 장혜원이 있었다 하는 거. 또 형조의 소가문으로는 장혜원, 전옥사가 있었다. 사헌부입니다. 중국의 어사대부, 어사대에서 유래한다. 통일신라의 사정부, 발해의 중정대 같은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사헌대, 어사대, 금호대, 감찰사, 사헌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사헌부로 이제 굳어져서 사헌부로 계속 존치됩니다. 삼법자 중에 하나다. 주로 감찰 행정을 맡았다. 대관이라 불렀다. 대사원이다. 사헌부는 상하의 구별이 엄해서 하위자는 상위자를 매로써 맞이했다. 최상위자인 대사원이 대청에 앉은 다음 도리가 제주하를 4번 부른 다음에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 상하 구별이 엄격했다는 거죠. 일을 끝내고 퇴정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한 전통을 지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혜원입니다. 장혜원 나중에 이제 형조에 편입이 되죠.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사헌부, 한성부와 더불어 사법 3사라 불렸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뭐 재판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주 때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재판기관 여러분께 이제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판했다는 거죠. 관찰사, 도 관찰사, 그다음에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으로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든가 주로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이제 향리들이 대신 이 재판하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양반 출신으로 생존과 사법에 실제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인 계급이라든가 아전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현령 현감 이런 그 지방 행정 수령이 법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정에 대한 기초 교양에 대한 것을 이제 과거에서 법률 과목으로 테스트해 보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너무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사무 담당 요원들 선발하기 위해 잡과에 하는 율가가 있었다. 율가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실무형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운용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위해서 형조에는 유락청이라고 해서는 법전 운영의 전문적인 실무와 유락을 교육한 관청, 유락청이 있었고 각 도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검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직을 아마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수령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관례를 맺으면서 이제 다스리지 않겠어요, 수령들이. 그러나 이 지방 수령의 경우에 그 한계가 있는 권력에 맞서지 못했다는 거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정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지만 때론 정의와 원칙을 고집하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수령들이 있을 때는 칭송의 대상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부응하고 불의에 대응하는 그런 수령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들이 어떤 자세로 재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서술하는 겁니다. 권력에 굴하지 말아라. 소신껏 해라. 정의에 부합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 나름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라. 그러면 명재판관으로서 칭송을 받게 된다. 당시에 임시 재판기관으로서 이제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요 암행어사 제도를 두게 된 이유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각 지방에서의 비리와 폐해를 적발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또 왕의 통치 방침. 요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요것이 이제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뭔가도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속사정이 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아마 금부민 고소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백성들이 그 지역의 관장, 수령, 뭐 현령이나 현감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했다 그래서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부민 고소.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주민 소환제를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왕이 자기 신하를 현령 현감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야 이거 일 못하고 이 사람 안 됩니다라고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 왕이 그 잘못 그 부하를 내려보낸 거 아니겠어요? 지방 현감이라도 수령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부민 고소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는데 세종대왕 같은 이는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방편의 일환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어사제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다시 이 텍스트를 보시면 지방수령
자신이 다스리는 9년의 행정권, 만약 사법권, 그리고 군사권까지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령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일반 백성들 보호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중요한 일이었으나 양반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신분 차이를 고정불변의 법칙으로 여기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분 차이에 의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차별, 이거는 이제 근부민국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년 백성들은 종사의 아니나 불법 살인 관련이 아니면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함부로 자기 수령, 지방 수령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이 사람 좀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백성들이 수령에 대한 고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방 수령들이 위법당한 권력 행사를 잘 제어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 관련돼서 어사우라는 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사우 볼까요? 어사우란 중국 당나라 때 백성들이 억울한 옥사가 쌓여가자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감찰어사 안진경이 옥사의 원한을 풀어주자 비가 내렸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것이다. 어사우라고 하는 건 단비였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그런 소송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주자 단비가 내렸다. 이 어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지방 수령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음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앙에서 훌륭한 어사를 파견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부패를 근절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사제도도 가서 송사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가서 억울한 송사가 있으면 그것도 또 대신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당시에 있을 재판 제도를 관장했던 하나의 기구로서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소송 종류와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소송 종류는 크게 옥송과 사송 이렇게 나눕니다. 옥송이라고 하는 것은 형옥과 관련된 거, 형사 관련된 거, 소송. 사송은 이제 민사 소송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결옥 이런 소송 관련된 것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을 정한 것이죠. 대사 이건 30일, 중사 20일, 소사 요거는 10일. 요 기간 동안에 해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사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 중사는 이제 도형과 유형에 해당되는 거, 소사는 이제 태형과 장형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 이런 거는 이제 30일, 20일, 10일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요 기간 동안에 다 해결하시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사라면 이제 모든 당사자 간에 벌어지는 이제 분쟁을 송사라고 합니다. 송사. 그러니까 사인 간의 생활에서 발생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간첩의 판결을 호소하는 것을 이제 송사라고 했다. 송사. 옥사는 이제 강도, 살인, 반역 뭐 이런 중대 범죄를 다스리는 일로서 국가 사회 공권 유지를 위해 형사 사건으로서 고발 또는 적발 수색하여 처벌하는 것. 이게 옥사다 하는 거. 옥사. 송사, 옥사 이렇게 나눠지고 다시 송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옥송과 사송으로 구별된다. 옥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상호간에 있어서 상해, 인격적 침해. 인격 침해라고 양반이 상민의 능욕을 당했다. 이거 신분제 사회니까 안 되는 거죠. 상민이 양반을 침범해서 포악하게 한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원척, 원고, 척은 이제 피고를 얘기하는 거죠. 원척 간에 형벌을 요구하는 송사입니다. 형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끼리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을 때에 처벌을 원한다. 이럴 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옥송이 되는 거죠. 옥송. 사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척 간의 재화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 양도, 변상을 위한 민사 관련 송사를 말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있어서 형사 관련된 것은 이제 옥송이라고 했고, 당사자 간에 이제 이런 재산 소유권과 관련돼서 확인을 관련 양도, 변상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송이라고 했다. 사송. 그러니까 사송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 토지와 노비 중심의 경제 사회였으므로 주로 상속, 부동산, 노비, 소비대차, 신분 관련된 소송이 사송의 중심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 시대를 보게 되면
재판의 기능, 관리 처결 태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권리의식과 준법 정신이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송은 엄청나게 많은 수로 제기됐다는 것은 분쟁은 그만큼 많았다. 좀 그 처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많이 미숙했지만 소송 사건 수는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다. 재판 방식 관련된 청송식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있어요. 청송식. 상당히 그 정치하게 그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요 사송의 종류인데 사송의 종류 한번 텍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송의 종류 어떤 것이 있었나? 인륜에 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친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대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반 및 가옥에 관한 소송.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소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의 결론은 단지 법조문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었고 혈육끼리 쟁송으로 의의를 저버리고 재물에 목숨을 거는 자에 대해서는 징벌한다는 윤리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형사 사건으로 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소와 말에 관한 소송 이런 게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인명과 관계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죠. 향촌 내의 소나 말과 관련한 사소한 갈등을 수령이 어떻게 처결하는 것을 봄으로써 수령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보게 되면 소와 말 관련된 그 송사가 많았어요. 이 소가 누구 소유냐? 이 말이 누구의 소유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요 판단하는 이 수령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 이걸 보기 위한 것이다. 재물에 대한 소송, 소유권 분쟁 소송입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문서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묘지에 관한 소송. 묘지에 있는 산과 관련되어 산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산 소유자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산에 관련된 분쟁으로 번진다는 묘지가 있는 산과 관련돼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송사 가운데 하나로 싸우고 굿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절반이 이로 말미암은 것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았다. 묘지 소송.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묘지 소송.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었지만 산의 소유가 누구였는가로 이제 번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행 사건, 살인 사건에까지도 미치게 되더라. 노비 소송입니다. 이 노비 소송은 고려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노비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노비는 토지와 함께 주요한 소유물이었고 주된 분쟁의 대상이 된다. 노비 소송. 소비대처와 관련한 채권 채무 소송. 당시는 고리대를 법으로 금했음에도 이를 근절시킬 수는 없었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채로 인한 분쟁이 잦았다. 개인 돈을 빌려 쓰고 그로 인해서 채권 채무 소송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군역 부담 관련된 소송. 징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인증을 하려면 본래 부담자의 거주지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를 놓고 쟁송을 벌이기도 했다는 거죠. 역과 관련해서 또는 향역 면제 여부를 재판에서 다루기도 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런 소송이 이제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재판 처리 기한 관련된 것인데, 요거는 경국대전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일반 결옥기간, 옥에 가두고서 하는 그런 기한, 옥에 가둘 수 있는 기한, 요게 이제 같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송 처리 기한과 일반 결옥 기한이 동일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텍스트를 보시면 모든 결옥은 형사 사건의 재판은 대사는 30일, 중사 20일, 소사 10일. 이건 민사소송 처리 기한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이제 판결 기한을 정해놓고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용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거듭되는 사송은 심리하지 않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밭 또는 가옥에 대한 송사는 5년이 지난 것은 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송이라고 해서 소송을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관하에서는 농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니까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 시작하는 것이고 추분이면 이제 수확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농사기에는 갑자기 재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이를 무정으로 해서 추분이를 무게. 그래서 무정에서 무게의 기간 사이에는 반역죄라든가 강상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만 했다. 또한 부모 또는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경우, 관노로서 관장을 죽인 경우 등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송 업무는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분과 추분 사이에는 농사기간 또한이니까 농사짓는데 재판하면은 사람들이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신경 많이 쓰고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기간을 피해서 재판을 해라. 아마 그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